우리는 아마 철이 들 무렵부터 하나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빛과 그림자, 선과 악, 음과 양. 세상에는 수많은 것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같은 이원성이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축구든 하키든 농구든 배구든 경기장에는 언제나 두 팀이 존재하죠. 물론 각 팀에는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는 반드시 둘 중 한 팀에 속해 경기를 치르죠. 제3의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싱 링 위에 오르는 사람 역시 언제나 두 명이죠. 제3의 인물이 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심판이거나 둘 중 한 사람을 도우러 들어가는 경우라면 예외겠지만요. 그것이 바로 규칙입니다. 어쩌면 이 규칙은 세상 자체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며 모든 존재는 결국 두 진영 가운데 하나로 나뉠 운명인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과 양이라는 개념에는 모두 익숙하시죠? 우주를 이루는 모든 기본 입자가 크게 페르미온과 보손, 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생각에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3의 존재는 언제나 설 자리가 없는 걸까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외톨이와 파티광들. 우리는 전자, 광자, 쿼크, 글루온처럼 서로 다른 이름으로 입자들을 구분해 부릅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입자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또 다른 방법도 사용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입자는 크게 페르미온과 보손이라는 두 거대한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대체 뭐가 다를까요? 차이는 바로 성격에 있습니다. 페르미온은 타고난 외톨이입니다. 두 개의 페르미온은 같은 상태도, 같은 위치도, 같은 역할도 절대로 함께 공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오직 자기만의 자리를 원하죠. 복제도 허용하지 않고 잠깐만 비켜줘, 나도 여기 설게 같은 말도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라는 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이 규칙에는 파울리의 베타월이라는 제법 근사한 이름까지 붙어있죠. 마치 액션 영화 제목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주 규모의 개인 공간 규칙에 불과합니다. 입자들이 비좁은 공간을 싫어한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와 이보다 더 깊은 관련이 있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바로 이 완고한 성질 덕분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의자를 그대로 통과해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 벽은 단단하며 여러분은 유령처럼 그 안을 그대로 통과할 수 없는 걸까요? 애초에 왜 화학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며 여러분 자신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을 이루는 페르미온들이 한 점에 모여 달라붙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방어 대형을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절대로 양보하지 않죠. 바로 이 완고함 덕분에 물질은 부피와 형태를 유지하며 쉽게 찌그러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단단함이란 문자 그대로 서로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거부하는 수십억 개의 입자들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보손은 어떨까요? 완전히 정반대인데요. 보손은 단체 행동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파티를 사랑하는 분위기 메이커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보손이 같은 상태에 함께 모여 있어도 오히려 더 즐거워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신나는 법입니다. 개인 공간 같은 것은 없고 자, 다 같이 가자. 하나, 둘 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결코 사소한 이야기가 아니죠. 수많은 빛 입자들이 완전히 똑같이 행동하며 완벽하게 보조를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레이저가 만들어집니다. 금속을 절단하고 바코드를 읽는 바로 그 광선 말이죠. 레이저가 작동하는 이유는 보손들이 무엇이든 한 목소리로 함께하는 걸 무척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그림이죠. 페르미온은 엘리베이터를 탄 승객들과 같습니다. 모두 자기 구석을 차지하고 누군가가 몸을 기대오는 것은 절대로 사양하죠. 모든 물질은 바로 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소는 공연의 하이라이트에서 열광하는 관객들과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외치며 행복해하죠. 빛과 자연계의 모든 힘은 바로 그들이 담당합니다. 예외 없이 우주의 모든 것은 이 두 팀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어왔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이것이 우주의 법칙 전부일까? 자, 이제 두 개의 팀이 있고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두 팀뿐인 걸까요? 왜 자연은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팀은 허락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단호한 걸까요? 무엇보다 자연에게 상상력이 부족하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상력이라면 넘칠 정도로 풍부하죠. 그것도 놀라울 만큼 치밀한 상상력입니다. 자연이 어디까지 생각해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물론 생각해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두 개의 입자를 떠올려보세요. 쌍둥이라서 서로를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두 입자의 위치를 서로 바꿔봅니다. 그 다음 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볼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완전히 그대로라면 그것은 보손입니다. 파티를 좋아하는 성격다운 반응이죠. 하지만 개 전체가 뒤집히고 양자물리학의 표현으로는 파동 함수의 부호가 반전되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또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다면 그것은 페르미온입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보손은 파동 함수의 1을 곱하는 것이고 페르미온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선택지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개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도 아니고 개의 부호가 바뀌었다도 아닌 다른 경우가 가능할까요? 파동 함수의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곱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자 자연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가능하지.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서 눈치채봐. 그럼 이제 자연이 준비해놓은 이 정교한 발상을 최대한 알기 쉽게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직관적인 방법부터 시작해볼게요. 두 사람이 서 있고 그 사이에 벤치 하나가 놓여있는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서로의 위치를 바꾸려면 벤치를 왼쪽으로 돌아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리고 평면에서는 이 두 경로가 본질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실험에서는 입자가 마지막에 어디에 도착했는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자의 세계에서는 개가 그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한쪽 경로를 입자들이 같은 지점을 통과하지 않도록 유지한 채 다른 경로로 매끄럽게 변형할 수 있다면 물리학에서는 두 경로를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두 경로는 서로 다른 것이며 파동 함수 역시 서로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면에서 한쪽 경로를 다른 경로로 바꾸려면 도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을 그대로 통과해야만 하죠. 그건 우리가 사는 거시세계에서도 미시세계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연은 그런 편법을 허용하지 않죠. 반면 3차원 공간에서는 왼쪽으로 도는 경로와 오른쪽으로 도는 경로를 서로 겹치게 만들더라도 입자들이 단 한순간도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주 간단하죠. 한쪽 경로를 평면 위로 들어올려 다른 쪽 위를 지나가게 한 뒤 반대편으로 다시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돌던 경로는 오른쪽으로 도는 경로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수학자들은 이러한 경로들이 모두 하나의 동일한 클래스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경로들은 모두 서로 동등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입자를 서로 바꾸는 모든 방법이 사실상 같은 것이라면 자연이 그 교환에 반응하는 방식도 단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입자의 위치는 바뀌었지만 개는 그대로입니다. 파동 함수에는 플러스 1이 곱해지죠. 이것이 바로 보손입니다. 두 번째는 마치 바꿔치기 한 건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반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양자 세계의 내부에서는 파동 함수의 부호가 바뀝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변하죠. 이게 바로 페르미온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세 번째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엄격한 걸까요? 그 이유는 입자를 한 번 더 서로 바꿔보면 알 수 있죠. 두 번째 교환이 끝나면 입자들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옵니다. 두 번 연속으로 위치를 바꾸는 것은 애초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과 똑같죠. 여러분이 친구와 두 번 자리를 바꾼다고 상상해보세요.
첫 번째에는 분명 서로의 위치가 바뀌지만 두 번째가 끝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게 됩니다. 세상은 처음과 완전히 똑같은 상태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따라서 입자를 교환할 때 파동함수에 곱해지는 그 신비로운 계수도 두 번의 교환을 거친 뒤에는 반드시 1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과 한 번 더 곱해져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일반적인 3차원 공간의 입자에게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방법이 단 두 가지뿐인데요. 처음부터 플러스 1인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마이너스 1인 경우로 한 번 더 곱하면 역시 플러스가 되죠. 왜냐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딘가 철학적으로도 들리는 자연의 신기한 법칙의 전부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는 모든 입자가 오직 두 팀 가운데 하나에서만 뛸 수 있죠. 여러분은 단체 생활을 좋아하는 보손이거나 아니면 고집센 개인주의자인 페르미온입니다. 그 중간이라는 선택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패배로 끝나고 이야기도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음과 양, 빛과 그림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겠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차원을 하나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입체가 아니라 거의 완벽한 평면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입자를 위로 들어올려 경로의 얽힘을 풀어버리는 그 우회로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자연은 지금까지의 규칙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보손도 페르미온도 아니다. 자, 이제 세상은 평평해졌습니다. 위라는 방향은 사라지고 가로와 세로만 존재하는 종이 한 장 같은 완전한 평면이죠. 그 위의 모든 것은 그 종이에 딱 붙어 움직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는 왼쪽으로 도는 경로를 오른쪽으로 도는 경로로 바꾸기 위해 입자를 평면 위로 들어올려 다른 입자의 위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디로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제 위라는 방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완전히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평면에서는 상대를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과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서로 다른 경로가 됩니다. 더 나아가 평면에서는 두 번 교환한 경우조차도 원래대로 돌아왔으니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자 라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는 두 입자의 위치를 바꾸고 다시 한번 교환하면 그 궤적은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던 정지 상태로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입자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교환의 흔적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물론 평면에서도 두 번 교환한 뒤에는 입자들이 출발점으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리는 궤적은 한 입자가 다른 입자의 주위를 정확히 한 바퀴 도는 완전한 회전이 되죠. 이 회전은 경로를 매끄럽게 변형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없앨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입자를 다른 입자의 몸속으로 통과시켜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파동함수에 곱해지는 계수는 더 이상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가지 선택에만 묶여있지 않으며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즉, 보손과 페르미온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값이 가능한 것이죠. 3차원의 세계에서는 원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중간 선택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3의 선택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3의 선택지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새로운 선택지죠. 이 우회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1977년 노르웨이의 물리학자 욘 레이나스와 얀 미르하임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문에서는 보손도 페르미온도 아닌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죠. 다만 당시에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수학적 가능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이 문제에 도전한 사람이 바로 프랭크 윌책이었습니다. 그는 그 가능성을 실제 물리학으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죠. 이러한 입자가 자연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탄생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제시했고 그 이름을 애니온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이름은 영어 애니, 즉 이미에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죠. 그렇다면 애니온이란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앞에서 사용했던 비유를 다시 빌리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페르미온은 개인 공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개인주의자로 여기는 내 자리니까 다른 곳을 찾아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파티를 좋아하는 보손은 많을수록 더 좋아 라며 다른 입자들과 같은 상태에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죠. 그리고 애니온은 말하자면 철학자와도 같아서 입자가 교환된 이력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지막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누가 누구의 어느 쪽을 몇 번이나 돌아갔는지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애니온이라는 존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세상을 평평하게 만들어 실제로 애니온을 얻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이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무려 4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입자에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수소폭탄을 사용할 필요도 없었고 다행히 우리 우주 자체를 짓눌러버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특수한 물질을 거의 절대 영도까지 냉각한 뒤 강력한 자기장을 가했죠. 그러자 그 안의 전자들은 극도로 얇은 평면층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전자들에게 세상은 사실상 2차원이 되었고 그 평면에서 생겨나는 집단적인 잔물결이 애니온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애니온은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독립적인 입자가 아니라 수십억 개의 전자가 하나의 집단처럼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집단적인 파동이나 소용돌이, 다시 말해 준입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0년 두 연구팀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마침내 그 존재의 흔적을 붙잡는 데 성공했죠. 프랑스의 파리 고등사범학교 연구진은 애니온 충돌기를 제작해 말 그대로 애니온끼리 충돌시키고 그 반응을 관측했습니다. 미국 연구진은 간섭계를 이용해 애니온들이 서로의 주위를 돌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자적 흔적을 포착했죠. 그리고 두 방법 모두 똑같은 금단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플러스 1도 마이너스 1도 아닌 3분의 1이었습니다. 그 애니온은 3분의 1만큼 페르미온의 성질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신기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애니온에는 이보다 훨씬 더 기묘한 종류도 존재합니다. 2020년에 발견된 애니온은 말하자면 아직 비교적 단순한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교환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되는 애니온도 있습니다. 그것을 비가환 애니온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입자에서는 어떤 순서로 서로를 교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언제나 같죠. 하지만 비가환 애니온에서는 순서 자체가 중요합니다. 먼저 이 둘을 교환한 뒤 저쪽을 교환하면 하나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순서로 교환하면 결과 역시 달라지죠. 걔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입자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교환되었는지의 이력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 기억은 걔 전체, 다시 말해 그 구조 자체에 새겨집니다.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지울 수 없는 흔적이 하나씩 남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억 덕분에 정보가 우연히 손상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는 양자 컴퓨터에게는 그야말로 꿈과 같은 특성이죠. 그리고 2023년에는 진정한 돌파구가 찾아왔습니다. 구글 퀀텀 AI 연구소 그리고 퀀티넘사 및 하버드 대학교라는 두 연구팀이 거의 동시에 양자 프로세서 위에서 이러한 비가환 애니온을 제어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방정식 속에서만 존재하던 기묘한 현상이 이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마치 둑이 무너지기라도 한 듯 새로운 발견이 잇따랐죠. 2025년 1월, 두 명의 물리학자가 파라 입자의 존재를 엄밀한 수학적 방법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애니온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더 깊은 수학적 원리를 통해 기존 규칙을 뛰어넘는 제3의 길입니다. 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2026년 초,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1차원 애니온입니다. 정의상으로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어야 하는 존재였죠. 선 위에서 입자가 도대체 어떻게 서로의 주위를 돌아갈 수 있느냐는 의문이 따르는 애니온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통과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바로 그 통과하는 것조차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전례 없는 입자 분류가 탄생했고 그것은 이미 기존의 실험 장비로도 관측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니온, 비가환 애니온, 파라 입자, 1차원 애니온. 이 네 가지는 100년 동안 절대적인 법칙으로 여겨졌던 규칙에 가해진 네 번의 강력한 일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건 지금 이 순간까지 발견된 것들에 불과하죠. 현실은 우리가 세상의 근본 원리라고 믿어왔던 규칙보다 훨씬 더 풍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제야 전체 그림이 완성됐다고 생각할 때마다 지평선은 언제나 다시 더 멀리 물러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지평선이
현실을 이루는 벽돌 하나하나에까지 다다랐으며 그 종류가 결코 2가지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물리학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물리학은 영원히 완결되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자연의 그 장난기 어린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는 건 흥미로운 주제도 앞으로 끝없이 이어질 거라는 뜻이겠죠?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